네, 안녕하세요. 하나증권에서 경제 담당하고 있는 전규현입니다. 오늘 2024년 글로벌 경제 전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경제는 연착륙과 경착륙의 기로에 서 있는데요. 연착륙이라는 기회를 잡을 것인지 혹은 경착륙이라는 운명을 따를 것인지에 따라서 사실 내년에 이제 자산군별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지금 아래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막대 그래프에서 이제 G20 국가들의 소비자 물가를 보실 수가 있는데 현재 물가 수준은 지금 중앙은행의 목표인 2% 대비해서 대다수의 국가들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내년에도 중립금리 이상의 굉장히 높은 금리 수준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각국의 소비가 둔화되고 투자가 감소되면서 내년에도 글로벌 경제는 점진적으로 둔화 흐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투자자들이 궁금해하시는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년에 물가 안정과 경기 둔화가 먼저 선행된 이후에 후행적으로 연준과 여타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하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 경제부터 보시게 되면 사실 미국은 올해 비교적 좀 견조한 회복세가 전개가 됐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년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 1965년 이후 미 연준의 긴축 사이클 그리고 그 이후의 경기 사이클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연준의 긴축 이후에 이제 고강도 긴축으로 인해서 경착륙을 했던 경험도 있고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연착륙을 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또 이 외에도 연준이 유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나 걸프전처럼 외부 요인들이 작용을 하면서 경착륙으로 이어졌던 경험들도 있는데요. 이 경기 사이클을 토대로 우측 그래프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좀 특징적인 부분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긴축 이후에 이제 경기 사이클별로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과 실질 금리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공통적으로 실질 금리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플러스권에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연준의 긴축 이후에 경착륙을 했을 때는 가장 진한 초록색 선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됐다라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이제 연착륙을 했을 때나 아니면 연준이 유도하지 않았던 경착륙일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안착되는 그런 그림들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왼쪽에 최근 사이클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2022년 긴축 사이클을 시작했을 때부터 최근까지 서서히 우측으로 내려오고 있는 그림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실질 금리가 살짝 플러스권에 있고요. 또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좀 안정되는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연착륙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어 보이는 현재 사이클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제 과거에 연착륙을 달성했던 대표적인 사례인 94년도와 한번 비교를 해보게 되면요. 일단 94년과 현재는 두 가지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1994년에는 긴축을 할 때 300bp 정도 금리를 인상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현재 금리 인상 폭은 525bp로 굉장히 좀 상당히 강한 긴축을 단행했다는 게 한 가지 차이점이 될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94년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비교적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중앙은행의 대응이 좀 늦었다는 그 두 가지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인 이제 금리 인상 폭 같은 경우는 왼쪽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미국이 금리를 굉장히 많이 올린 것들은 사실이지만 실질 금리 차원에서 보시게 되면은 미국의 실질 금리는 올해 1분기까지 마이너스 국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과거 연착륙했을 당시에도 실질금리는 플러스권에 위치했었기 때문에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담은 실질적으로 좀 제한적이었을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관건은 2번인 기대 인플레이션, 즉 물가 안정 여부가 가장 연착륙에 있어서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해 대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2%까지 물가가 내려오는 것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물가가 더 이상 오르지 않게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금리 수준을 찾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기대 인플레이션이 안정이 된다면 그 이후에 중립금리 수준으로 서서히 금리를 인하를 하면서 어느 정도 연준이 통화 정책에 있어서 유연성을 확보하는 전략이 연착륙을 유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전략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우측 그래프 한번 보시게 되면 아직까지는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 높습니다. 보시면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다시 좀 오르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또 변동성 자체도 굉장히 높다 보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안정될 수 있다는 확신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변동성까지 안정이 되어야 사실상 연준도 조금 더 통화정책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경제가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경기가 좋았던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그 이유는 민간 부문의 타격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왼쪽 그래프를 먼저 보시게 되면은 미국 가계대출 중에서 모기지 대출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 미국 가계대출의 70%는 모기지 대출입니다. 근데 이 모기지 대출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30년 만기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 왼쪽 그래프를 한번 보시게 되면 사실 이제 미국 모기지 대출 잔액의 60% 이상은 고정금리가 4% 미만입니다. 현재 지금 연준이 금리를 많이 올리게 되면서 사실 지금 모기지 금리가 7% 후반대까지 올라갔지만 이 7% 후반대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 주택에 국한되는 그런 그림들이 될 거고요. 사실 기존 주택 매입자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좀 제한적이라는 부분들이 특징적으로 작용을 했을 것입니다. 또 우측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기업들의 조달 금리에 대해서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을 텐데 기업들은 사실 팬데믹 이후 이제 급작스러운 금리 인하가 전개됐던 2020년과 21년 중에 굉장히 저금리로 싸게 신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2022년부터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조달 비용이 이제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지금 우측의 초록색 선을 보시게 되면은 기업들의 순이자 지급액은 오히려 감소하는 그런 그림들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이런 부분들이 여태까지 경기를 계속 부양시키는 요인들로 작용을 했지만 기업들의 회사채 만기 도래 금액이 내년부터 상당히 늘어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태까지 지금 22년부터 늘어났던 아이즈 하이힐드 등급의 채권 금리가 앞으로 리파이낸싱 과정에서는 다시 적용이 되게 되고요. 그럼 이런 부분들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업들의 레깅 효과에 대해서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경기에는 조금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결국 이제 여태까지 이제 미국 경기가 좋았던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소비일 텐데요. 이 소비 경기도 다소 좀 위축되는 그림들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올해 가계 소비가 견조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MZ세대의 소비력입니다. 왼쪽 그래프를 먼저 보시게 되면은 이제 올해 돈을 아낌없이 지출할 의사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세대별로 조사를 했는데요. 이 결과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 그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소득 수준을 막론하고 소비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표력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뭐 레스토랑이나 여행 같은 서비스업 쪽에 대한 소비 의사를 굉장히 강하게 밝혔고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 경기가 소비 서비스업 위주로 굉장히 좋아지는 그림들이 전개가 됐는데요. 근데 문제는 우측 그래프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20대, 30대 젊은 층에서 신용카드 연체 전환율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신용에 의존한 소비가 젊은 세대층에서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뜻하게 되고요. 소비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다 보니까 경기 자체는 점진적으로 약화되는 그림들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연착륙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일단 고용시장의 둔화폭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왼쪽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미국은 실업자 1명당 빈 일자리 수가 1.5개에 달합니다. 여전히 실업자 수보다 일자리 수가 더 많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경기가 둔화된다고 하더라도 실업률의 상승폭이 통상적인 침체 사이클보다는 좀 적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연착륙을 위해서는 지금 이런 고용이 둔화되면서 임금도 같이 하락하는 그림들이 전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측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이 임금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임금 같은 경우에는 이직과 또 임금 협상에 굉장히 연동이 크게 될 텐데 지금 우측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경기 사이클이 좀 둔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자발적인 이직률이 떨어지고 있고요. 가계의 고용 시장에 대한 자신감들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직이 떨어지게 되면은 가계의 임금 협상력도 약화되기 때문에 임금도 서서히 내려가는 그림들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리스크 요인들은 굉장히 좀 많습니다. 먼저 이제 물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 물론 지금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를 비롯해서 헤드라인 물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이 되고 있지만 이보다 좀 더 근본적으로 근원 물가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요인들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 먼저 우측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헬스케어 업종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헬스케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생산의 약 80%가 노동 투입을 통해서 이루어질 정도로 굉장히 좀 노동 집약적인 산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헬스케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번 팬데믹 이후에 굉장히 막심한 구인난을 겪었기 때문에 임금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임금이 회색선을 보시게 되면 가파르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헬스케어 서비스 물가에는 임금 상승이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01년부터 여태까지 추세를 봤을 때 대부분 이제 임금과 서비스 물가가 같이 가는 모습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도 다시 좀 반영이 될지 이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 근원 물가의 향방이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 한 가지 요인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요인은 주거비가 될 텐데요. 일단 소비자 물가의 바스켓 안에서 주거비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자가 주거비랑 임대료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근데 왼쪽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임대 가격, 임대료는 떨어지고 있는데 주택 가격이 다시 올라가는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주택 가격이 자가 주거비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일단 주택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매수 심리가 좀 떨어지고 있고 주택 시장 심리 지수가 약화되고 있다는 부분들에서 일단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 미국 주택 시장은 아직까지도 약간 공급이 부족한 재고가 낮은 국면들이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경계 심리도 어느 정도 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이제 상업용 부동산인데요. 일단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에 지역은행 리스크가 터지게 되면서 같이 부각된 그런 아는 리스크입니다. 근데 아는 리스크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왼쪽 그래프 보시면 상업용 부동산의 연체율이 사실상 미미했습니다. 근데 하반기에 들어서 상업용 부동산의 연체율이 실제로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부분들에서 여기도 리스크가 여전히 상존한다고 보여지는데 특히 우측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미국 상업용 부동산 중에서도 사무실 쪽에서의 공실률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무실 같은 경우에 미국은 지금 원격 근무나 하이브리드 근무 비중이 높아지면서 사무실에 대한 수요가 구조적으로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되면은 신규 오피스들 위주로 해가지고 연체율이 계속 좀 증가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금융 안정에 대한 경계 심리는 계속해서 유효한 국면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이제 연착륙과 경착륙이 굉장히 한 끗 차이인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준 입장에서는 긴축을 적게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고 추가 금리 인상을 유도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마련이 될 거고요. 또 과도하게 긴축을 하게 되면은 신용 경색을 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양방향 모두 경착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연준은 다소 금리 조정에는 신중한 스탠스를 보일 거고요. 정책 금리를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지금 금리 아래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중립 금리보다는 조금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그림들이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연준은 이제 내년에 소비 경기 둔화랑 기대 인플레이션 하락을 확인한 이후에 내년 6월과 9월에 각각 25bp씩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연착륙은 미 연준도 실책을 범하지 않아야 되지만 그 외에도 뭐
중동 전쟁이나 그런 블랙스완으로 인한 시장 충격이 없어야 된다는 그런 두 가지 전제 조건이 같이 필요한 그런 굉장히 좀 확률상으로는 쉽지 않은 그런 시나리오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미국 대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미국 대선이 열릴 예정인데요. 일단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바이든 현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 구조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왼쪽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두 후보 모두 사실은 여론조사 결과 부정적인 평가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당내에서의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우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비호감 대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두 후보 중에 누가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제조업 리쇼어링 같은 그런 부분들은 계속 유지가 될 거고요. 또 중국에 대한 그런 미국 정부의 부정적인 스탠스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1.3% 내외의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올해 1.3% 기록 후에 내년에는 점진적으로 좀 개선이 되면서 평균 2% 초반대, 2.1% 정도의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시게 되면 우측 그래프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반도체 생산이 점차 좀 회복되고 메모리 반도체 단가가 상승을 하면서 IT 중심으로 해서 제조업 부진이 점차 좀 완화되는 그런 그림들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에 이어서 내년에도 사실 대부분이 주도하는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 보시게 되면은 한국은 지금 수출 물량과 단가가 함께 오르기 시작을 하면서 사실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했었는데 여기서 탈피를 하면서 플러스 전환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 수출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출이 회복되는 그런 그림들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다만 이제 영내 이제 한국 내수, 특히 이제 민간 소비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부진한 그림들이 전개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왼쪽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한국도 지금 실질 가처분 소득이 감소를 하면서 가계의 구매력은 계속 약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 심리도 다소 부진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측 그래프 보시게 되면은 사실 한국도 이제 2021년 이후에 이제 펜트업 수요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서비스 부문이 굉장히 좀 생산이 늘어나는 그런 그림들이 전개가 됐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펜트업 수요가 다시 정상화되게 되면서 서비스업 생산이 둔화되는 그런 그림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결부해서 보게 되면은 소비의 회복은 다소 미약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고금리도 사실 회복을 좀 제약시키는 요인들로 작용하겠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의 물가를 보시게 되면은 다소 좀 높은 그림들이 전개가 되면서 물가에 대한 경계 심리들이 확대되고 있는데 일단 유가 불확실성도 커진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또 대중교통 요금도 인상이 되면서 공공 서비스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또 게다가 왼쪽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한국의 가계대출이 올해 4월부터 해서 재차 좀 늘어나는 그림들이 전개가 되고 있다 보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가계부채 관리 필요성이 높아지는 그림들이 전개가 될 수가 있고요. 하는 입장에서는 경기가 미지근해야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이 약화될 수 있는 그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한 이후에 7월과 10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환율인데요. 일단 이제 달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말까지는 사실 안전 통화에 대한 선호들도 좀 유지될 수가 있고 또 유럽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 성장률 격차가 반영이 되면서 조금 더 강세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내년까지의 그림을 판단해 보게 되면은 사실상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미국과 유로존의 성장률 격차가 올해 3분기를 정점으로 좀 줄어들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되면은 내년의 달러 같은 경우는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그림들을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 왼쪽 그래프 한번 보시면 아시다시피 여태까지 미국 달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리 변동성에 굉장히 연동이 심하게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결국 연준의 통화정책 관련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달러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가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달러의 추세 전환 같은 경우에는 금리 변동성 완화가 선언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이 연준도 경기가 나빠지기 시작을 하면서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추가 금리 인상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생겨야 사실상 변동성이 약화되고 달러도 같이 하락할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 전개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화 같은 경우는 지금 고유 리스크 대비에 다소 과도하게 저평가된 국면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래 그래프 보시게 되면은 CDS 프리미엄도 그렇고 외환 보유고 대비 단기 대외부채도 그렇고 상당히 건전성 지표는 양호한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리스크 대비해서는 다소 이제 저평가된 국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한미 금리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0bp로 다소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져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내년에도 그대로 거의 대체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차가 역전된 부분들은 이미 2022년 7월부터 역전이 되어 있었는데 누적된 외국인 자금 유입량을 보시게 되면은 자금이 순유입되는 그런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환시 영향력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이제 달러원 환율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1,286원 정도를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일단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좀 고금리를 유지하는 스탠스를 보여주게 될 것이고요. 또 중국 경제도 회복 속도가 다소 더디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1,300원 내외에서 방향성을 탐색하고 하반기로 갈수록 국내 수출의 반등이나 제조업 중심의 그런 경쟁력 회복 같은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그림들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4년 경제 전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